이 아이가 우리 아들과 똑같이 생겼다고요? 백만장자의 손이 떨렸다. 장례식장 안 사람들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쏠렸다.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모욕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졌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누구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날 3대 독자의 제사상 앞에서 터진 한마디가 모든 운명을 바꿨다. 모욕당한 여인은 끝내 무릎을 꿇었고 백만장자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여인이 품은 비밀의 진실이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을 48년 전의 사건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36이고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7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카페 창문에 닿아 스르르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전등 스위치를 켜고 에스프레소 머신에 전원을 넣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 루틴이었죠. 저는 고향인 충남 보령에서 20살에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처음엔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여러 일을 전전하다. 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된 지도 벌써 4년이 되었어요. 사실 이 카페는 제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월세도 빠듯하고 손님도 많지 않아서 늘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눈이 점점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엔 손님이 더욱 뜸하죠.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여유롭게 원두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한서영 씨였어요. 29살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이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단골이 된 지 벌써 반년 정도 되었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려요. 서영 씨는 언제나 정중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신경 써서 원두를 갈았습니다. 서영 씨는 제가 만드는 커피를 항상 맛있다고 해주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요즘 카페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요. 조명도 따뜻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조금씩 손보고 있어서요.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조금씩밖에 못하는 거였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영 씨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는 동안 저는 다시 청소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고향에서 혼자 사시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일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평생 목수일을 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어요. 손이 거칠어지도록 일하시면서도 제 학비며 생활비를 대주셨죠. 여보세요, 아버지. 도윤아, 뭐하니? 오늘 눈이 많이 온다더라. 네, 여기도 눈 와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몸 조심해라. 그리고 나경이는 잘 지내고. 나경이는 제 아내예요. 윤나경, 34살인데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되었고요. 네, 잘 지내요. 아버지도 몸 조심하세요. 그래, 그럼 이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손님이 들어왔어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손님이 와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래. 일 열심히 해라. 전화를 끊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따뜻한 차를 주문하시더라고요. 오후가 되자 눈은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길거리는 하얗게 변했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이런 날씨면 외출도 조심스러우실 텐데 말이죠.
오후 5시 서영 씨가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맛있는 커피 감사했어요. 내일 또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눈 많이 왔으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서영 씨가 나간 후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도 적자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9시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더라고요. 혼자 간단히 저녁을 해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밤 11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정원식 씨 아드님 되시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보령중앙병원입니다. 아버님이 뇌출혈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지금 수술 중이시니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뇌출혈, 수술.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자세한 건 와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고속도로는 눈 때문에 차가 막혔고 평소보다 2배나 오래 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수술실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를요. 수술실 앞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출혈 부위가 넓어서요. 가슴이 조금 놓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간병비, 치료비, 그리고 카페 운영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언제쯤 의식을 찾으실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빠르면 이틀,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지켜봐야 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는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거친 손으로 일하시며 저를 키워주신 분이 이렇게 작아 보일 줄은 몰랐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나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린 후 겨우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왜 이렇게 새벽에?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뒤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경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있어. 뭐? 무슨 일이야? 뇌출혈이셔서 수술하셨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전화 너머로 잠깐 조용해지더니 나경이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떻게 됐는데? 목소리에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남의 일을 듣는 것처럼 말이죠. 수술은 잘 끝났는데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대. 나경아, 당장 올라올 수 있어. 지금 나 제주도에 있잖아. 친구들이랑 여행 와서. 그래도 아버지가. 도윤아, 그런 일은 혼자 처리해. 나는 내일 비행기 표도 이미 끊었고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알아서 잘해봐.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결혼 3년 동안 나경이가 아버지를 만난 건 몇 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무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간병인을 구해야 했어요.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소개받은 간병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주간이고요. 밤에는 보호자가 계셔야 해요. 10만 원. 하루에 말이죠.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카페 한 달 수입이 겨우 2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나경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윤아, 아버님 일 들었어. 그런데 병원비 많이 나오지 않냐?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희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 장모님 목소리에도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단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아, 그리고 나경이 여행은 그냥 보내줘. 어차피 가봤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돈만 더 들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혼자라는 생각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찾으셨어요. 도윤아, 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갑자기 이런 일이. 아니에요.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통장이 서랍 안에 있다. 그런 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지금은 쉬세요. 아니다. 너 힘들 텐데. 그러고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고향 집에 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서랍을 열어봤어요. 통장이 나왔는데 잔고는 1,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평생 모으신 돈이 고작 그 정도였던 거예요. 장례 준비도 해야 했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카페는 문을 닫아둔 상태라 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나경이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에도 병원에 한번 들르더니 냄새가 싫다며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이런 분위기 정말 싫어. 우울해져. 조문객들 앞에서도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저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조문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동년배분들 몇몇과 제가 어릴 때 알던 동네 어른들이 오셨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일찍 보내드려서 속상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나경이는 상복을 입고는 있었지만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장모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도윤아, 장례 비용 많이 들었지? 좀 들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거야? 카페도 계속 문 닫아놓을 수 없잖아. 빨리 정리하고 다시 열어야죠. 그런데 말이야, 나경이 말로는 요즘 카페 장사가 안 된다던데.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 카페를 그만두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일을, 꿈을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경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현실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카페 같은 거 말고 제대로 된 직장 구해. 나경아, 아버님 일로 빚도 생겼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해봤어요. 아버지의 죽음, 아내의 냉정함, 그리고 제 앞에 놓인 현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저는 다시 아버지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목수 도구들과 낡은 가구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을 이 손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흔적들이었거든요. 거실 한쪽 구석에 있던 낡은 책상을 정리하는데 맨 아래 서랍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억지로 힘을 주어 열어보니 안쪽에 무언가 걸린 게 있더라고요.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작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갈색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겨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목공일에 대한 메모들이었는데 중간쯤에서 제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도윤아, 너는 손으로 세상을 바꿀 재주가 있다. 아버지처럼 목수가 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카페도 그런 곳이잖니. 포기하지 마라. 글씨가 조금 흔들린 걸 보니 아프시기 전에 쓰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제 카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노트 뒤쪽을 넘기다 보니 또 다른 종이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하나는 오래된 땅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땅 문서를 자세히 보니 보령시 외곽에 있는 땅이었어요. 평수로는 1000평 정도 되는 꽤 넓은 땅이더라고요. 언제 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명함에는 김재현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고 뒤편에 아버지 손글씨로 도윤이 힘들 때 연락해보라고 메모가 있었어요. 저는 바로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정원식 씨를 아시나요? 아, 정원식 아저씨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이신데 어떻게 안지 오래됐네요. 저는 아들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선생님 명함을 발견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조의를 표합니다. 혹시 무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땅 문서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보령에 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땅 말씀이시군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가치가 꽤 올랐어요. 요즘 부동산 업체들에서 자주 문의가 오는 땅입니다. 개발 예정 지역이요? 네,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보상금도 상당할 거예요. 한 1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0억.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그렇게 많이요? 네, 정원식 아저씨가 정말 좋은 땅을 사두셨더라고요. 당시엔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이었는데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카페도 제대로 꾸밀 수 있고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저녁 나경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10억이나 돼? 나경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빨리 팔자. 왜 망설여? 그런데 아버지가 왜 그 땅을 그냥 두셨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뭐가 중요해? 돈이 급한 상황이잖아. 나경이는 당장 변호사를 만나서 절차를 밟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서울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김재현 변호사를 직접 만났어요. 사실 정원식 아저씨가 살아계실 때 몇 번 팔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계속 거절하시더라고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 땅 근처에 오래된 마을이 있거든요. 개발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주해야 해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고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땅이 개발의 핵심 지역이어서 아저씨가 팔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고요. 그럼 제가 팔면 그 마을이 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보상도 받고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정말 절실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왜 그 돈을 마다하셨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나경이가 폭발했어요. 도대체 뭘 망설이는 거야? 우리 빚도 있고 카페도 망해가는데. 나경아, 그 마을 사람들 생각도 해봐야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도 살기 힘들다고. 그날 밤 나경이는 짐을 싸더니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정신 차릴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런 바보 같은 남편이랑 살 수 없어.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나경이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카페 앞에 정체불명의 차들이 자주 서 있더니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보령에 땅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 회사에서 그 땅을 사고 싶어 해요. 좋은 조건으로 말이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래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15억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15억. 처음 들었던 것보다 5억이나 더 높은 금액이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요. 그 말에서 묘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카페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노트를 다시 읽어봤어요. 손으로 세상을 바꿀 재주가 있다는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 분이 왜 10억을 마다하셨을까 생각하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김재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그 땅 팔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가. 아니요, 결정했어요.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동시에 앞이 막막하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나경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 안 팔 거야?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 팔 거야. 몇 분 후 또 문자가 왔어요. 그럼 이혼하자. 이런 바보랑 더 이상 살 수 없어. 핸드폰을 내려놓고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가게에 쌓여가는 빚 그리고 혼자 남은 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팔지 않기로 결정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경이는 정말로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카페 문을 열어젖히며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폭풍 같았습니다. 서명해. 책상 위에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이혼 신청서라고 적힌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경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생각할 게 뭐 있어? 나는 가난이 지겨워. 정말 지겨워. 나경이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도 없고 돈도 없고 꿈만 있는 남자랑 살아봤자 뭐가 남겠어. 그래도 우리 함께 노력하면. 노력. 3년 동안 노력했어.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 오히려 더 망해가고 있잖아. 나경이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침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서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왔다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잠시 망설이더라고요.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서영 씨가 돌아가려고 하자 나경이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어차피 우리도 끝난 이야기니까. 나경아. 도윤아, 진짜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는 이런 삶이 싫어. 매달 월세 걱정하고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서 미래가 안 보이는 이런 삶 말이야. 서영 씨는 어색한 기색으로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뭘 원해? 안정적인 생활이야. 제대로 된 직장 다니는 남자, 미래가 보이는 삶 말이야. 그런 게 전부야. 전부라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나경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서명해. 재산 분할이야. 재산이라고 할 게 있나? 카페 권리금이랑 아버님 땅 말이야. 반반 나누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땅까지? 법적으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니까 나도 권리가 있어. 그건 안 돼.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너도 팔 생각 없다며? 나경이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참 웃기다. 10억짜리 땅을 안 팔겠다고. 정말 바보 같아. 서영 씨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갔어요. 아마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나경아, 제발. 제발은 무슨. 나한테 제발은 이미 늦었어. 나경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응, 나야. 지금 서명 받고 있어. 응, 맞아. 정말 답답한 남자야.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제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야, 정말 고집불통이야. 10억을 안 받겠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경이가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도윤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땅 팔고 제대로 된 사업해.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안 돼. 그럼 끝이야. 나경이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와. 안 오면 일방적으로 진행할 거야. 문을 나가려던 나경이가 돌아서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참, 그리고 결혼 반지는 여기 두고 가.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딸랑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너 같은 남자는 평생 혼자 살아. 문이 닫히고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나경이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카페 사장이 10억짜리 땅이 있으면서 빚쟁이 행세를 한다더라. 그러게 말이야. 돈이 있으면 솔직히 말하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단골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모님이 오셨어요. 혼자 오신 게 아니라 큰형님과 함께였습니다. 도윤아, 우리 나경이가 너무 속상해한다. 죄송합니다. 속상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위가 이런 식이면 어떡해? 큰형님이 끼어들었어요. 도윤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그 땅 안 팔 거야? 네. 이유가 뭔데? 아버지 뜻이니까요. 아버지 뜻.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추측한 것뿐이었어요. 봐봐, 말도 못하잖아. 그냥 고집 부리는 거야. 장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도윤아, 나경이는 좋은 애야. 다른 데 가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나 정신 차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분들이 가신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카페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내는 떠나가고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하고 무엇보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밤 늦게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틀렸나? 나경이 말이 맞나? 10억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나? 그때 문득 서랍에 넣어둔 아버지 노트가 생각났어요.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너는 손으로 세상을 바꿀 재주가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뭔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나? 언제부터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나?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포기하고 있던 눈이 아니라 뭔가를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자. 혼자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세상이 저를 무시한다면 그 세상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땅을 팔지 않기로 결정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경이는 정말로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카페 문을 열어젖히며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폭풍 같았습니다. 서명해. 책상 위에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이혼 신청서라고 적힌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경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생각할 게 뭐 있어? 나는 가난이 지겨워. 정말 지겨워. 나경이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도 없고 돈도 없고 꿈만 있는 남자랑 살아봤자 뭐가 남겠어. 그래도 우리 함께 노력하면. 노력. 3년 동안 노력했어.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 오히려 더 망해가고 있잖아. 나경이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침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서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왔다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잠시 망설이더라고요.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서영 씨가 돌아가려고 하자 나경이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어차피 우리도 끝난 이야기니까. 나경아, 도윤아, 진짜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는 이런 삶이 싫어. 매달 월세 걱정하고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서 미래가 안 보이는 이런 삶 말이야. 서영 씨는 어색한 기색으로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뭘 원해? 안정적인 생활이야. 제대로 된 직장 다니는 남자, 미래가 보이는 삶 말이야. 그런 게 전부야. 전부라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나경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서명해. 재산 분할이야. 재산이라고 할 게 있나? 카페 권리금이랑 아버님 땅 말이야. 반반 나누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땅까지? 법적으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니까 나도 권리가 있어. 그건 안 돼.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너도 팔 생각 없다며? 나경이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참 웃기다. 10억짜리 땅을 안 팔겠다고. 정말 바보 같아. 서영 씨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갔어요. 아마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나경아, 제발. 제발은 무슨. 나한테 제발은 이미 늦었어. 나경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응, 나야. 지금 서명 받고 있어. 응, 맞아. 정말 답답한 남자야.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제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야, 정말 고집불통이야. 10억을 안 받겠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경이가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도윤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땅 팔고 제대로 된 사업해.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안 돼. 그럼 끝이야. 나경이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와. 안 오면 일방적으로 진행할 거야. 문을 나가려던 나경이가 돌아서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참, 그리고 결혼 반지는 여기 두고 가.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딸랑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너 같은 남자는 평생 혼자 살아. 문이 닫히고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나경이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카페 사장이 10억짜리 땅이 있으면서 빚쟁이 행세를 한다더라. 그러게 말이야. 돈이 있으면 솔직히 말하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단골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모님이 오셨어요. 혼자 오신 게 아니라 큰형님과 함께였습니다. 도윤아, 우리 나경이가 너무 속상해한다. 죄송합니다. 속상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위가 이런 식이면 어떡해? 큰형님이 끼어들었어요. 도윤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그 땅 안 팔 거야? 네. 이유가 뭔데? 아버지 뜻이니까요. 아버지 뜻.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추측한 것뿐이었어요. 봐봐, 말도 못하잖아. 그냥 고집 부리는 거야. 장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도윤아, 나경이는 좋은 애야. 다른 데 가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나 정신 차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분들이 가신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카페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내는 떠나가고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하고 무엇보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밤 늦게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틀렸나? 나경이 말이 맞나? 10억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나? 그때 문득 서랍에 넣어둔 아버지 노트가 생각났어요.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너는 손으로 세상을 바꿀 재주가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뭔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나? 언제부터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나?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포기하고 있던 눈이 아니라 뭔가를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자. 혼자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세상이 저를 무시한다면 그 세상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카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9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목수일을 하시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셨는데도 항상 저를 먼저 챙기셨어요. 특히 눈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꼭 일찍 집에 오셨습니다. 도윤아, 오늘 눈이 많이 오네.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하시던 말이었어요. 손에는 항상 무언가를 들고 계셨죠. 나무 조각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이걸로 장난감 만들어줄 거야. 아버지는 저녁을 드시고 나면 작은 작업대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나무를 깎으시며 저에게 장난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자동차도 만들어주시고 작은 집도 만들어주셨어요. 아버지, 손 안 아파요? 괜찮다. 우리 도윤이 좋아하니까. 아버지 손은 늘 거칠었어요. 목수일을 하셔서 상처도 많았고 굳은 살도 두터웠죠.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제가 12살 때였어요. 그날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죠. 도윤아, 미안하다. 오늘은 일이 좀 늦어졌어. 괜찮아요, 아버지.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장난감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으셨던 거예요. 다니던 목공소가 문을 닫았던 거죠. 하지만 어린 제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시는 동안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 작업대에서 반쯤 깎인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카페 모양이었어요. 문도 있고 창문도 있는 아주 정교한 카페였죠.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예뻤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그 나무 카페를 들고 있는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그거 어디서 찾았니? 아버지 작업대에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너를 위해서 만들고 있던 거야. 도윤이가 커서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잖니.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만들어줄게.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매일 저녁 그 나무 카페를 만드셨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더 바쁘셨는데도 말이죠. 완성된 나무 카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작은 테이블과 의자도 있었고 커피 머신처럼 생긴 것도 있었죠. 와, 정말 예뻐요. 이 카페처럼 따뜻한 곳을 만들어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야.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났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거야. 네, 아버지.
그리고 도윤아, 너는 손으로 세상을 바꿀 재주가 있다. 아버지처럼 목수가 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노트에 적힌 그 문장 말이죠. 지금 이 카페도 어떻게 보면 그때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나무 카페와 같은 것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거든요. 문득 궁금해져서 집에서 그 나무 카페를 가져왔어요. 이사할 때마다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죠. 카페 한 구석에 놓고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꿈에 대한 응원.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저를 위해 그 땅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팔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지키라고 하신 거였죠.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이에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나경이가 남긴 이혼 서류를 보며 며칠을 고민했어요. 정말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산 목록에 아버지 땅만 적혀 있고 다른 재산은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 아버지 통장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는데 왜 그건 빠져 있을까요? 혹시 제가 놓친 게 더 있나 싶어서 김재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혹시 아버지가 다른 재산도 가지고 계셨나요? 통장 말고 다른 것들요. 아, 그런 걸 물어보시는군요. 사실 한 가지 더 있긴 합니다. 뭔가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전화로는 설명이 좀 어려워서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김재현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 씨,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무슨 일인가요? 변호사는 서류철을 꺼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그 땅만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더 있는 거예요? 보령시 중심가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상가 건물이요? 네, 현재 시세로는 대략 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20억. 아까 그 땅이 10억이었는데 건물까지 합치면 30억이 넘는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셨던 건가요? 평생 절약하시면서 조금씩 모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이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그런데 왜 말씀만 해주신 걸까요? 아버님이 생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윤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라. 사람의 마음은 돈 앞에서 드러나거든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도윤 씨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이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경이의 본 모습도 장모님 가족의 본심도 모두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이 재산이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순간부터 이미 도윤 씨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아버님이 직접 쓰신 편지예요. 도윤 씨가 이 재산에 대해 물어보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평생 가난한 척했던 이유는 너와 내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였어. 돈이 없을 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차례야. 이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도 있어. 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돈보다 소중한 건 내 마음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선생님, 그럼 나경이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네, 아버님이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나경이었습니다. 도윤아,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이혼 서류 처리할 거야. 나경아, 잠깐만. 뭘 잠깐만. 더 이상 시간 끌지 마. 그리고 재산 분할도 빨리 정리하자. 나경이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그 10억짜리 땅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나 봅니다. 알겠어. 내일 갈게.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를 봤어요.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내일 나경이가 오면 재산 목록을 정확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땅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포함해서요. 변호사는 제 의도를 알아차린 듯 웃었어요. 그럼 부인이 깜짝 놀라겠네요. 네, 그게 아버지 뜻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라고 하신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나경이가 내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그날 밤 카페에서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내 마음이야 라는 문장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셨고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경이를 만났어요. 나경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아마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나 봅니다. 자, 빨리 처리하자. 재산 분할부터 할까?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부인께서 재산 분할을 원하신다고 해서 정확한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땅이 10억이니까 5억씩 나누면 되는 거죠? 아니요, 부인. 재산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나경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보령시 중심가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 약 20억 원 정도입니다. 나경이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이 20억이요? 그럼 총 30억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경이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너 이걸 알고 있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제 알았어. 그럼 왜 말 안 했어? 내가 떠나겠다고 했잖아. 가난이 지겹다면서. 나경이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분명히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게 보였죠.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돈 앞에서 드러나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나경이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찾아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뭘 다시 생각해? 이혼 말이야.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부부가 조금 다툰다고 바로 이혼할 일은 아니잖아. 나경이는 제 옆에 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경아, 내가 한 말 기억해. 가난이 지겹다고 했잖아. 그건 그때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그래. 그럼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나경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른 말을 했어요. 아니야, 정말 후회하고 있었어. 돈과는 상관없이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돈 앞에서 드러나더라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장모님과 큰형님이 함께 카페로 찾아오신 거예요. 도윤아,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나 보네. 무슨 오해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검소하게 사셨다니. 큰형님도 거들었어요. 도윤아, 사실 우리가 너를 좀 무시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경이 일도 다시 생각해봐. 애가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래도 장모님, 나경이가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돈이 없을 때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가신 후 저는 보령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러 갔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카페,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더라고요. 1층 카페에 들어가니 젊은 여자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드려요. 카페는 제가 운영하는 곳보다 훨씬 넓고 손님도 많았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사장님, 이 카페 장사 잘 되시나 봐요. 네, 다행히 단골분들이 많아서요. 여기 건물 주분이 임대료도 합리적으로 받아주셔서 운영하기 괜찮아요. 그때 문득 아버지가 왜 이 건물을 사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냥 투자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카페에서 나오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괜찮은 카페가 있다더라. 돌아보니 나경이와 장모님 그리고 큰형님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도윤아, 너 여기 왜 와 있어? 그냥 구경하러 왔어. 그때 카페 사장이 제게 다가와서 밝게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어제 말씀해주신 인테리어 변경건은 언제쯤 시작하면 될까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나경이와 그 가족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건물 제 겁니다. 나경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이에요. 이 카페 사장님은 저희 세입자고요. 카페 사장도 상황을 눈치채고 당황해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실수했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나경이와 그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나경아, 이제 알겠어. 아버지가 왜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고 가르쳐 주셨는지. 나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모님, 큰형님.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난할 때도 저는 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큰형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카페 사장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커피 나왔어요. 그런데 혹시 이분들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가실 거예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나경이와 그 가족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령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나경이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도윤아, 정말 끝인 거야? 응. 그럼 이혼 서류 그대로 진행할게. 그래. 그런데 재산 분할은 포기할게. 왜? 그냥 미안해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아마 나경이도 자신이 얼마나 못된 모습을 보였는지 깨달았나 봅니다. 그 후로 저는 큰 결정을 했어요. 보령에 있는 카페를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작은 카페는 정리하고 말이죠. 정말 괜찮으세요? 서울이 더 기회가 많을 텐데요. 카페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여기가 제 고향이기도 하고 아버지 흔적이 있는 곳이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돈이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찾은 거였거든요. 아버지가 정말로 제게 남겨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이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 노트를 다시 읽어봤어요. 너는 손으로 세상을 바꿀 재주가 있다는 문장이 이제는 정말로 이해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말이에요. 밖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마음이 묘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보령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단골 손님들과 가까워졌고 무엇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돈에 쫓기지 않으니까 정말로 제가 하고 싶었던 방식으로 카페를 꾸밀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드려요. 돌아보니 서영 씨였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서영 씨,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는 길에 들렀어요. 소식 들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신다고. 서영 씨는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분위기 좋네요. 서울에 있던 카페보다 훨씬 따뜻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혼자서 다 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손님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서영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도 서울 생활에 좀 지쳐서 새로운 환경을 찾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인테리어 일도 할 수 있고 카페 일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서영 씨가 정말로 보령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카페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작업실로 쓰면서 카페 일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쪽 벽에 책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손님들이 책도 볼 수 있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버지가 목 쑤셨거든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쓰시던 목공 도구들을 가져와서 조금씩 카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책장도 만들고 작은 테이블도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와, 정말 잘 만드셨네요. 아버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서영 씨가 제가 만든 책장을 보며 말했어요. 그런가요?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솜씨가 좋으셨는데. 하지만 마음은 똑같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카페 앞 작은 정원에는 아버지가 심으셨던 벚꽃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올해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네,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건데 이렇게 예쁘게 피는 줄 몰랐어요. 서영 씨와 함께 벚꽃을 바라보며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나경이와의 결혼 생활,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서영 씨, 제가 정말 많이 변했죠? 어떤 면에서요? 예전에는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거든요. 아내 눈치, 장모님 눈치, 세상 사람들 눈치. 그런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다운 모습이에요. 다운 모습이라니. 네, 처음 카페에서 배웠을 때부터 사장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시더라고요. 서영 씨의 말에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내려와서 사장님 도와드리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뭔가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일이요. 예쁜 공간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저녁이 되자 카페 문을 닫고 함께 근처를 산책했어요. 보령의 저녁거리는 서울과는 달리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사장님, 후회는 없으세요? 뭘요? 서울에서의 생활이요.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을 텐데. 잠시 생각해봤어요. 정말 후회가 없는지 말이에요. 없어요.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버지가 평생 제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이거였나 봐요.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 하늘을 보니 별이 많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이었습니다. 정말 예쁜 밤하늘이네요.
서영 씨,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셔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제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웃으며 잘했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그리고 사람답게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고마워요, 아버지. 제게 이런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셔서. 창밖으로는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눈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지난 겨울의 추위와 아픔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만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